그년이 해주는 밥은 독이야. 그년 손만 타면 약도 밥도 다 독이 된다니까.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뱉은 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장로 주머니를 맨손으로 갈아들이고 새벽마다 항암 부작용으로 끙끙대시는 등을 밤새 문질러드린 며느리한테요. 제 앞에서는 두 손 꼭 잡고 눈물까지 흘리시던 분이 돌아서면 동네방네 저를 밥도 안 해주고 굶기는 독한 년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더라고요. 결국 그 소문이 제 아들 학교까지 번졌을 때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시댁 앞에서 제가 꺼낸 한마디는 그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조그만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했는데 저도 거기서 격리 일을 맡아 함께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아침이면 사무실에 먼저 나가서 전표를 정리하고 점심때쯤 현장에 나간 남편한테 도시락을 싸다 주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퇴근길에 중학교 앞에서 아들을 태우고 돌아오면 좁은 부엌에서 된장찌개 하나 보글보글 끓이는 게 저녁의 전부였더라고요. 대단할 것 하나 없는 일상이었지만 저한테는 그게 참 소중했어요. 결혼한 지 15해째였는데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늘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죠. 젊은 시절 동네에서 제법 큰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이라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셨거든요. 손님들 머리를 만지시면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셨어요.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입담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죠. 그래서인지 며느리인 저한테도 늘 한 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느낌이 있었더라고요. 명절마다 제가 차린 상을 흘깃 보시고는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한마디 툭 던지시는 게 일장이었죠. 속은 좀 상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 보는 사이니까 꾹 참고 웃어넘겼어요. 남편은 사람이 워낙 순하고 정이 많았어요. 다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면 고개부터 숙이고 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당신이 좀 이해해줘.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솔직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뒷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누그러지곤 했죠. 그의 가을이 유난히 빨리 찾아왔어요. 그의 가을, 코스모스가 길가에 활짝 피어있던 어느 저녁이었죠. 사무실에서 월말 정산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여보, 퇴근하고 치킨 시킬까 이런 가벼운 말부터 꺼내는 사람인데 그날은 숨소리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보, 나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운전도 못하겠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가 대장암이래. 3기라고 하더라. 순간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신 건 알았는데 설마 그게 암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덜컥 겁먹은 아이처럼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종양 크기가 커서 수술을 당장 해야 한대. 항암도 오래 해야 하고 나 진짜 눈앞이 캄캄해서 미치겠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부랴부랴 미국에 있는 형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거실 소파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제 귀에 고스란히 들려왔죠. 형, 엄마가 대장암 3기야. 수술이랑 항암 치료가 길어질 건데 형이 잠깐 한국에 나올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큰 시숙의 목소리가 난감하게 울렸어요. 야, 도연아. 나도 지금 머리 아프다. 이쪽 프로젝트가 딱 막바지라서 연차 하루 빼기도 눈치 보여. 병원비는 넉넉히 보낼 테니까 내가 채림이랑 어떻게든 좀 알아서 해봐라. 돈으로 모든 걸 때우겠다는 말이 참 얄미웠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번에는 서울에 사는 여동생 소라한테 전화를 걸었죠. 소라야, 내가 엄마 좀 모시면 안 될까? 너희 집은 대학병원이랑 가깝잖아. 신우이의 목소리는 큰 시숙보다 한층 더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오빠 미쳤어? 나 매일 웨딩 촬영이랑 미팅에 코피 쏟는 거 몰라? 차라리 간병인을 쓰든가 요양병원 알아봐. 그게 엄마한테도 훨씬 나아. 뚝 끊긴 전화기를 들고 남편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핏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두 사람의 대답이 저렇게 싸늘할 수가 있나 싶어서 저도 기가 막혀 허탈한 웃음이 나왔죠. 결국 늙고 병든 어머니 곁에 남은 건 가장 만만한 둘째 아들과 며느리인 저뿐이었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잠도 자지 못하고 제 눈치만 보며 끙끙 앓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엄마 모시면 안 될까? 간병인 쓰자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 외벌이나 다름없는 형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마음이 자꾸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 전에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5년을 일했거든요. 재활병동에서 장로 환자를 숱하게 돌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어차피 전문 간병인 비용이 제가 사무실에서 격리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들게 뻔했죠. 차라리 의료 경험이 있는 제가 직접 돌보는 게 돈도 아끼고 어머니도 덜 불안하실 것 같았어요. 아무리 편한 사이는 아니었어도 가족이 큰 병에 걸렸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긴 고민 끝에 저는 큰 맘을 먹었어요. 알았어. 내가 어머니 모실게. 내일 사무실 가서 당분간 격리일 빼달라고 말해놓을게. 남편이 제 두 손을 덥석 잡더니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잘한 결정이다 싶었어요. 내 도리를 다하자 며느리 된 사람이 아픈 어른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며칠 뒤 수술을 앞두고 입원해 계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하얀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병상에 기대어 앉아 계신 모습이 평소보다 한참이나 작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속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말없이 제 손을 끌어당겨 꽉 잡으셨어요. 항상 제게 눈을 치켜뜨시던 분이 그날은 거칠고 마른 손가락을 파르르 떨고 계셨죠. 체리마, 내가 참 면목이 없다. 큰애랑 소라는 바쁘다고 콧배기도 안 비치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나서주는구나.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을 거다. 평생 꽃하고 며느리에게 절대 마음을 열지 않으시던 호랑이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약해진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서운함까지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히 제가 곁에서 챙겨드려야죠. 수술 잘 받으시고 항암 치료 잘 이겨내시면 금방 툭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그때 저는 굳게 믿었어요.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나면 우리 고부 사이도 진짜 모녀처럼 끈끈해질 수 있을 거라고요. 제가 내민 손이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대장암 3기 수술 후에 장루라는 걸 다셔야 했거든요. 인공항문이라고도 하는데 배 옆에 작은 구멍을 내서 거기로 배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전용 주머니를 붙여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주머니를 제때 갈아들이지 않으면 피부가 짓무르고 냄새도 심하게 나거든요.
보통 사람은 가까이 가기도 꺼려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 일할 때 이런 환자분들을 여러 번 돌본 경험이 있었으니까 겁먹지 않고 해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신 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전쟁터로 변했죠. 아니, 전쟁터보다 더 혹독했을지도 몰라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셨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고 물 한 모금만 드셔도 변기통을 붙잡고 토해내시기 일쑤였죠. 거기다 장루 주머니까지 하루에 서너 번씩 교체해드려야 했는데 코를 찌르는 냄새 속에서도 저는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손을 놀렸어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죽을 하루에 5끼씩 나눠서 차려드렸고 장루 주변 피부가 붉어지면 연고를 꼼꼼히 발라드렸죠. 밤이라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배야. 체리마, 나 죽는다. 새벽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신음소리에 선잠을 깨기 일쑤였거든요. 눈을 비비며 달려가 어머니의 등을 밤새 문질러드리고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드시면 그때서야 부엌에 나와서 아침죽을 올렸어요. 그 와중에 저랑 아들 준서는 대충 김치에 밥 말아 먹으면서 어머니 상에만 단백질 반찬과 영양식을 올렸죠. 인테리어 사무실 격리는 남편이 임시로 다른 직원한테 맡겼는데 경험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 장부가 엉망이 되어 간다는 소리가 슬슬 들려오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죽고 사는 환자가 있는데 사무실 걱정까지 할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땠냐고요. 밤늦게 현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씻고 나와서 소파에 그대로 뻗기 바빴어요. 여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역시 우리 집에는 당신밖에 없어.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입으로는 고마워 하면서 정작 장루 주머니 하나 갈아들인 적이 없었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천불이 치밀었어요. 그래도 매일 밤 이를 악물며 참았죠.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들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자하면서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다 타들어갈 때 저를 버티게 한 건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체리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 아니면 나 벌써 저 세상 사람이야. 우리 며느리 덕에 하루를 더 산다. 제 손을 꼭 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그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내 도리를 다하자.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유일한 보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운이 돌기 시작하셨어요. 기분 전환 삼아 낮에 잠깐씩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수업에 나가시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예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밖에 나가실 정도로 기력이 돌아오셨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동네 마트에 두부를 사러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면 이웃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삼삼오오 모여있던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였죠. 저 집 며느리가 글쎄, 제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와 묘하게 동정하는 듯한 눈빛들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잠이 부족하면 괜히 사소한 것에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희 언니가 헐레벌떡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단지 안 소식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분이셨죠. 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팔을 꽉 잡고 놀이터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체리마, 너 요즘 잠은 좀 자니? 안색이 이게 뭐야? 환자보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언니, 나 괜찮아.
어머니 항암 때문에 좀 바짝 신경 쓰는 중이라 그래. 정희 언니는 제 대답에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탕탕 쳤어요. 야, 이 바보야. 너 혹시 어머님이 밖에서 무슨 말씀하고 다니시는지 알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셨는데? 정희 언니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도저히 못 참겠다는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너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며느리가 밥도 안 해주고 굶긴다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셔. 게다가 내가 물리치료사 출신이라고 유세는 다 떨면서 정작 장루 관리도 대충대충 해서 피부가 다 헐었다고 흉을 보시더라.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지면서 눈앞이 핑 돌았죠. 언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데. 어제도 내 손 붙잡고 너 없으면 죽었을 거라며 눈물까지 흘리셨단 말이야. 저는 애써 웃으며 언니의 말을 부정했어요. 경로대학 어르신들 사이에서 말이 전해지다 보면 살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아유, 이 답답아. 내가 없는 소리를 지어내서 너한테 무슨 득을 보겠니? 내가 하도 불쌍해서 해주는 말이야. 정희 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지만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쿵 하고 내려앉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억지로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들을 떨쳐냈죠. 아픈 사람이니까 예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항암 주사가 얼마나 독한데 입맛이 없으시니 반찬 투정 좀 하실 수도 있는 거라고. 내가 더 신경 써서 부드럽고 맛있게 해드려야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서 그날 시장에 들러 제일 비싸고 싱싱한 전복을 골라 사왔어요. 냉장고에서 전복을 꺼내 내장을 분리하고 쌀을 불려서 정성껏 전복죽을 끓였죠. 어머니가 삼키기 편하시도록 전복살을 아주 잘게 다지고 또 다졌어요.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질 때쯤 예쁜 그릇에 죽을 담아 쟁반에 올렸죠. 안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데 문이 아주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제가 문고리를 잡으려던 그 찰나 방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소라야. 나야. 신우이와 통화를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통화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자 싶어 가만히 서 있었죠. 그런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 저한테 하시던 그 나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또렷하고 날카롭고 힘이 넘치는 목소리였죠. 어휴, 말도 마라. 그년이 해주는 밥은 맨날 맹물 같고 싱거워서 도저히 넘어가지를 않아.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아주 고역이라니까. 쟁반을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년이라니. 방금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동네 병원에서 환자 팔다리나 주물러주던 물리치료사 주제에 무슨 대단한 의사라도 되는 양구는 꼴이 보기 싫어 죽겠다. 동네방네 효부 소문이나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야. 머리를 벽돌로 내리찍힌 것처럼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숨이 턱 막히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죠. 스피커폰이었는지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울렸어요. 엄마, 내 말이. 올케 언니가 무슨 진짜 의료인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어설프게 집에서 치료한답시고 고집 부리는데 속 터져. 차라리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훨씬 나을 뻔했잖아. 자기 손으로 어머니 장루 주머니 한번 갈아들인 적 없는 신우이가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 어머니는 신우이의 맞장구에 신이 나신 듯 한층 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소라야, 솔직히 나는 그년이 너무 재수가 없어. 그 재수 없는 년이 해주는 밥을 먹어서 내 병이 안 낫는 것 같다니까. 그년 손만 타면 아주 밥도 약도 다 독이 되거든. 내 오빠 앞이니까 내가 꾹 참고 불쌍한 척 해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상을 엎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다리가 풀리면서 쟁반째 바닥에 내동댕이 칠 뻔했죠. 간신히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변기통을 붙잡고 토하시는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던 밤들, 장로 주머니에서 나는 냄새를 참으며 맨손으로 피부 연고를 발라드렸던 새벽들, 그 모든 헌신이 구역질 나는 조롱거리로 짓밟히고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짐승처럼 끙끙거리며 눈물만 흘렸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등은 너무나도 태평해 보였더라고요. 저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등 뒤에서 시퍼런 칼을 꽂고 있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렸죠. 저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들고 있던 쟁반을 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져와서 정성껏 끓인 전복죽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죠. 차갑게 식어버린 죽처럼 시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연민도 그 순간 완벽하게 식어버렸어요. 싱크대를 꽉 붙잡고 창문에 비친 제 초라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차갑고 매서운 분노만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뻔히 보이는 남편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그려졌거든요. 설마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남편은 백이면 백작이 어머니를 감싸고 돌 사람이었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았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다짐했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야. 오체림이라는 사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참는 거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내가 묵묵히 쌓은 덕은 반드시 우리 아들한테 복으로 돌아갈 거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죠. 대신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식 하나만 억지로 남겨뒀어요. 단백질과 비타민을 맞춰 환자식을 차리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드리고 장루 관리를 빠짐없이 하고 병원 진료에 모시고 가는 것. 딱 거기까지만 제 역할이라고 차갑게 선을 그었죠. 어머니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하실 때면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어요. 감정을 완전히 차단한 채 버텨낸 시간이었죠. 그렇게 간병이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제 지극정성 덕분인지 독한 항암 치료가 놀라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죠. 담당 의사 선생님도 검사 결과를 보며 깜짝 놀라셨어요. 보호자분이 식단 관리와 장루 케어를 정말 완벽하게 하셨네요. 이 연세에 이렇게 종양이 빠르게 줄어드는 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칭찬에 어머니는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이셨죠.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고 모임을 나가시면 어머니에 가면 속 본색은 더 극성스러워졌어요. 몸이 회복되시니 동네 돌아다니며 제 험담을 퍼뜨리는 빈도가 훨씬 늘어난 거였거든요. 어느 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빌라 주차장 구석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밥도 안 해주고 굶긴데 장루 주머니도 일부러 늦게 갈아줘서 살이 다 헐었다던데. 어머, 진짜야? 겉보기에는 얌전해 보이는데 아픈 노인네가 꼼짝도 못하는 걸 이용해서 그러는 거잖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뭔지 그때 처음으로 뼛속 깊이 느꼈어요. 어머니의 비싼 항암 치료비며 장루용품이며 기력 회복하시라고 사들인 영양제까지 전부 우리 부부 생활비에서 피눈물 나게 쪼개 쓴 건데 시누이나 큰 시숙은 명절에 용돈 좀 보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인을 학대하는 파렴치한 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입씨름을 해봤자 결국 며느리인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당하면 그만이다. 3년만 채우면 어머니 병도 다 나으실 테고 이 지옥 같은 노릇도 끝이라고 이를 안 물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터졌어요. 그날은 늦가을 햇살이 참 좋던 오후였죠.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들 준서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익십이었죠. 뭔가 불길한 예감에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이가 가방도 못 벗은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교복 와이셔츠에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입술 옆이 퉁퉁 부어 있었죠. 심장이 낭떠러지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준서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때린 거야?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같은 반 태민이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한테 직접 들었다고 했어. 우리 엄마가 아픈 할머니 밥도 안 주고 굶기면서 돈은 다 빼돌리는 나쁜 년이라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반 애들이 다 듣는 데서 나한테 할머니 학대범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했어. 내가 우리 엄마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소리 질렀는데 태민이가 밀어서 싸움이 됐어. 선생님한테 걸려서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라간대. 그 순간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한테 쏟아지는 모욕은 어떻게든 꾹꾹 눌러 참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가 학교에서 학대범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것 때문에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제가 미련하게 참고 버틴 며느리의 도리가 결국 죄 없는 제 아들 가슴에 시퍼런 대못을 박아버린 거였어요. 눈물 대신 온몸에 핏기가 싹 빠지면서 오히려 머릿속이 무섭도록 맑아졌어요. 울고 있는 준서의 뺨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죠. 준서야, 울지 마. 엄마가 결백하다는 거 우리 준서는 알지? 아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이제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아들 울린 사람들, 엄마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아이를 다독여서 방으로 보낸 뒤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섰어요. 안방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더 이상의 어리석은 인내도 멍청한 도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를 겨우 재우고 거실로 나왔죠. 퇴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늘어져 있는 남편 앞에 똑바로 섰어요. 여보, 당장 일어나서 내 말 똑바로 들어. 남편은 귀찮다는 듯 눈을 떴죠. 왜 그래? 나 오늘 현장에서 진짜 깨졌어.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저는 가슴에 맺혀있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욕하고 다니시는 거 알아? 내가 밥도 안 해주고 어머니를 굶긴다고, 장루 관리도 대충 해서 살이 다 헐었다고 동네방네 소문 내셨어. 오늘 준서가 학교에서 학대범 아들이라고 놀림당해서 싸움이 나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라갔단 말이야. 남편의 두 눈이 번쩍 뜨였지만 제가 기대했던 분노의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피곤하고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짜증 섞인 얼굴이었죠. 야, 너 지금 말이 좀 심하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있냐?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데. 내가 요즘 간병하느라 예민해져서 헛소문 듣고 오해하는 거 아냐? 기가 막혀서 허탈한 웃음이 터졌어요. 헛소문? 내가 이 귀로 당신 여동생이랑 어머니가 전화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 그년이 해주는 밥은 독이라고, 재수없는 년이라서 낫던 병도 도진다고, 당신 여동생이랑 둘이서 낄낄거리며 나를 비웃었다고. 신우이 이야기까지 나오자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진짜 왜 이래?
피해망상 있는 거 아냐? 피해망상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죠. 아내의 피눈물보다 제 핏줄만 감싸도는 저 뻔뻔한 이기심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녹음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제가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하는 꼴이었죠. 그날 통화를 녹음해두지 못한 제 자신이 뼈저리게 원망스러웠어요. 됐어. 다 그만하자. 당신은 끝까지 당신 엄마 편이구나.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차갑게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등 뒤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가 그토록 혐오스러울 수가 없었죠. 며칠 뒤 주말이었어요. 남편도 눈치가 보였는지 슬금슬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죠. 엄마, 혹시 요즘 동네에서 채림이 얘기가 도는 거 아세요? 채림이가 어머니 밥 안 해주고 굶긴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 안에서 펄쩍 뛰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맙소사. 내가 미쳤다고 우리 불쌍한 며느리 욕을 해? 채림이 아니었으면 나 벌써 무덤 속에서 썩고 있을 거다. 어떤 나쁜 것들이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내가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아 뽑아놓을 거야. 가슴을 팡팡 치며 억울해하는 어머니의 완벽한 연기에 남편은 단숨에 안심하는 눈치였죠. 거봐, 내 말이 맞지. 채림이가 요즘 예민해서 오해한 거라니까. 남편의 실없는 웃음에 어머니도 기분이 풀리셨는지 목소리가 한껏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방심하면 숨겨둔 본심이 튀어나오는 법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평소에 그년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1초, 2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년이라는 단어가 어머니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거였거든요.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년이라니? 어머니도 뒤늦게 뭘 내뱉었는지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아, 내가 하도 억울해서 말이 헛나왔다. 우리 채림이 말이지. 약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래.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으셨지만 이미 남편의 귀에는 어머니의 입버릇이 아주 선명하게 박힌 뒤였죠. 잠시 후 얼굴이 하얗게 굳은 남편이 안방에서 걸어 나왔어요. 거실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딱 마주쳤죠. 흔들리는 눈동자에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어머니의 가면에 처음으로 금이 간 걸 본 거였죠. 당연히 사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건데. 하지만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나 좀 피곤해서 잠깐 눈 붙일게. 비겁한 핑계를 대고 문을 잠가버리는 뒷모습을 보며 참으로 찌질하고 나약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추악한 진실 앞에서 아내를 지키는 대신 모른 척 눈을 감아버리는 쪽을 택한 거였으니까요. 그날로 저는 마음속 밑바닥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싹둑 잘라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악독한 입방아도, 시누이의 교활한 부추김도, 남편의 비겁한 방관도 이제는 저를 아프게 할 수 없었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면 상처도 받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아직 서막에 불과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뒤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빠진 뒤로 장부를 맡았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서 남편이 혼자 격리까지 떠안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실수로 열어둔 사무실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계좌 이체 내역을 발견한 거였죠.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중에 제가 모르는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송금되고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황소라, 시누이 이름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죠. 정신을 가다듬고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어머니 항암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매달 150만 원씩 신우이 계좌로 돈이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2년 가까이면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남편이 보낸 건지 어머니가 직접 보내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우리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끼고 또 아낀 그 피 같은 돈이 코빼기도 안 비치는 신우이한테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요. 그때 갑자기 정희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신우이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새 차를 뽐내는 사진을 올렸다는 거였죠. 웨딩 플래너라 돈을 잘 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의 출처가 바로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어두었어요. 날짜도 금액도 빠짐없이 기록했죠. 이번에는 절대 증거를 놓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분노가 치밀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차가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아주 맑아지더라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 카드를 가장 아픈 순간에 꺼내야 한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노트북을 닫고 그날 저녁에도 묵묵히 어머니의 장루 주머니를 갈아들였어요. 떨리는 손을 꽉 쥐면서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암 수치는 기적처럼 떨어졌고 관의 판정을 코앞에 두고 계셨죠. 담당 의사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관리하시면 완치 판정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또 제 손을 잡고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셨죠. 아이고, 우리 채림이 아니었으면 나 벌써 땅속에 묻혔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코끝이 찡했을 텐데 이제는 구역질이 날 뿐이었어요. 달력에 빨간 펜으로 X 표시를 해가며 이 노예 생활이 끝나는 날만 세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서울에 사는 신우이 소라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동안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던 사람이 양손에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난 거였죠. 어머니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에 생색이나 내려온 게 뻔했어요. 신우이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죠. 엄마, 세상에. 얼굴이 완전히 살아났네. 다행이다, 진짜. 저는 일부러 자리를 비켜줬어요. 아가씨 오셨으니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반찬거리 사러 마트에 잠깐 다녀올게요. 신우이가 얄팍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네, 언니. 저녁은 제가 살 테니까 맛있는 걸로 넉넉히 사와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기도 전에 지갑을 식탁에 두고 온 게 생각났죠. 핸드폰 결제도 안 되는 구형폰이라 어쩔 수 없이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아주 조심스럽게 눌렀죠. 신발을 벗으려는데 거실에서 까르르 떠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제가 마트에 간 줄 알고 안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수다를 떨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 이제 몸도 다 나았으니까 올케 언니 그만 부려먹고 차라리 내 집으로 와. 내가 올케 언니 눈치 보여서 엄마 보러 오기도 힘들잖아. 신우이의 콧소리 섞인 목소리에 저는 현관에 선 채로 숨을 죽였어요. 어머니의 대답이 제 인내심의 밑바닥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당연하지. 내가 왜 그 재수 없는 년한테 계속 얹혀 살아? 은혜? 무슨 얼어 죽을 은혜. 그 재수 없는 년이 간호해서 내 병이 안 낫고 이렇게 오래 간 거라니까. 그년 손만 타면 아주 밥도 약도 다 독이 돼. 3년 전 부엌 바닥에서 울었던 그날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죠. 눈물은커녕 한숨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선명해지더라고요.
저는 빈 장바구니를 바닥에 툭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거실에서 깔깔거리던 웃음이 일순간 뚝 멈췄죠. 신발을 벗고 아주 느리고 일정한 걸음으로 거실을 향해 걸어 들어갔어요. 소파에 기대어 과일을 깎아 먹던 두 모녀가 저를 발견하고는 새파랗게 질렸죠. 신우이 손에 들린 과도가 허공에서 멈췄어요. 올케 언니, 언제 들어왔어? 떨리는 신우이의 목소리에 저는 낮고 서늘하게 대답했죠. 지갑 놓고 가서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나셨어요. 체리마, 그게 아니야. 소라가 헛소리를 하길래 내가 장단을 맞춰준 것뿐이야. 하지만 그 더러운 변명을 끝까지 들어줄 인내가 제겐 이제 없었어요. 어머니와 신우이의 하얗게 질린 두 얼굴을 번갈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후련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내뱉었죠. 알겠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빠지겠습니다. 거실의 숨소리마저 사라진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신우이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고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분노의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쏟을 거라 예상했을 텐데 제가 너무나 차분하게 잘라내버리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였어요.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에 붙여둔 어머니 투약 스케줄표를 떼어냈죠. 찬장에 따로 만들어둔 환자용 반찬통들을 모조리 꺼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어요. 안방에 들어가 가습기 전원 코드를 뽑고 서랍에 정리해둔 병원 서류들을 파일 하나에 차곡차곡 모았죠. 3년간의 흔적을 지우는 제 손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그 서류 뭉치를 툭 던졌죠. 당신 어머니 병원 예약이랑 약 시간 정리한 파일이야. 이제부터 당신이랑 당신 여동생이 알아서 해. 나는 오늘부로 손 뗐으니까. 남편이 눈을 껌뻑이며 물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아주 매섭게 웃었죠. 궁금하면 당신 어머니하고 여동생한테 물어봐. 재수 없는 년이 밥 해줘서 병이 안 낫는다던데 내가 친절하게 먼저 비켜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 얼굴이 찢어질 듯 일그러졌지만 저는 방문을 닫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달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남편이 잠든 새벽에 저는 사무실 장부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꼼꼼히 정리했죠. 신우이 계좌로 빠져나간 3천만 원의 이체 내역, 날짜, 금액, 수신자 이름. 빠짐없이 파일로 만들어 제 개인 메일에 저장해뒀어요. 아직 이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쓸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어머니는 아주 당당하셨어요. 제가 차려주는 밥이 독이라고 욕을 하셨으니 자존심이라도 세우고 싶으셨나 봐요. 잘됐다. 아주 잘됐어. 그년이 해주는 맹물 같은 밥 아주 지긋지긋했다. 소라야, 내가 내일 전복죽이라도 사다 줘라. 신우이도 지지 않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럼 엄마, 내가 올케 언니보다 100배는 더 잘해줄 테니까 걱정 마. 그 호기가 딱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현실이란 게 입으로 떠드는 것처럼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당장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는 항암약부터 큰 문제였죠. 남편은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야 하니 약을 챙겨줄 틈이 없었고 어머니 혼자서는 어떤 약을 언제 드셔야 하는지 헷갈려 하셨어요. 도연아, 이 하얀 약이 식전이냐 식후냐? 엄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서류 보고 알아서 드셔. 나 현장 늦었어. 아침마다 날선 목소리가 안방과 현관 사이를 오갔죠. 게다가 장루 관리는 더 심각했어요. 제가 하루에 서너 번씩 교체해드리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며 연고를 발라드렸던 그 손길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남편이 장루 주머니를 갈아보겠다고 시도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접착면이
제대로 안 붙었고 한밤중에 새어 나와서 이불이며 옷이며 엉망이 됐다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와서 장루 관리하는 법만 알려줘. 남편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죠. 병원 정기 검진 날은 더 가관이었어요. 항상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가고 접수부터 검사 대기까지 도맡아 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멈춰버린 거였죠. 남편은 현장에 큰 공사가 잡혀서 연차를 낼 수 없다며 시누이에게 SOS를 쳤어요. 소라야, 오늘 엄마 병원 가는 날인데 내가 좀 모시고 가라. 오빠 미쳤어? 나 이번 주 내내 웨딩 촬영 스케줄이 꽉 찼는데 어떻게 빠져? 채림 언니가 집에 있으면서 왜 파업이야? 오빠가 언니 좀 잘 구슬려봐. 내가 엄마랑 둘이서 채림이 욕하다가 딱 걸렸잖아. 네가 싼 똥이니까 네가 치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통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막상 제 빈자리가 생기니 아주 볼만했죠. 밤이 되면 상황은 더 비참해졌어요. 면역력이 떨어진 어머니는 한밤중에 갑작스런 복통이나 구토가 찾아오곤 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가 등을 두드려드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렸을 텐데 이제 어머니 곁에는 물 한 잔 떠줄 사람이 없었죠. 아이고 배야, 도연아 나 좀 살려다오. 어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셔도 현장에서 돌아와 골아떨어진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만 골았어요. 제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해왔던 보살핌이 완전히 사라지자 어머니의 일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된 거였죠. 제가 손을 뗀 지 딱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죠.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에 가시려다 기력이 달려서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된 거였어요. 119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저는 구급차가 떠나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요. 남편에게서 응급실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죠. 여보, 제발 한 번만 와줘. 엄마가 의식 찾으셨을 때 당신부터 찾으셨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저는 아주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나보고 제발이라고 했어? 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그 말을 입 밖에 꺼낸 적 없어. 입 밖에 안 꺼냈을 뿐이지 내 속은 매일매일이 제발이었거든. 당신 핏줄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핸드폰 전원까지 꺼버렸죠. 3년 동안 제 목을 옥죄던 쇠사슬을 드디어 제 손으로 끊어낸 밤이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동네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지셨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직접 간병할 능력이 없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실려가신 그날 밤 이후로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제 삶은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당장 사무실에 복귀해서 밀려있던 장부 정리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그 평범한 일상이 눈물나게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니의 상태는 하루하루 추락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보내는 장문의 문자를 통해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엄마 밥을 왜 안 먹어? 내가 떠먹여주는데도 다 뱉어내면 어쩌라고? 남편이 떠먹여주는 미움 온도를 맞추지 못해서 어머니 입천장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3년 동안 소화 잘 되는 영양식을 시간 맞춰 대령했을 때는 맹물 같다고 투덜거리시더니 이제 진짜 맹물보다 못한 아들의 손길을 받게 된 거죠. 시누이는 더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일 가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일주일에 한 번 면회 오는 게 고작이었죠. 그마저도 비싼 옷에 냄새 밴다며 병실 문가에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간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보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웃었죠. 수라가 병원에 왔는데 엄마 장로 주머니 한번 갈아달라니까 아주 기겁을 하고 도망갔어. 비위가 약해서 토할 것 같다고 서울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 엄마가 소라 뒷모습 보고 펑펑 우셨다. 저는 그 문자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했어요. 당신들끼리 지지고 볶든 말든 저는 아주 남의 집 불구경하듯 편안하기만 했죠. 제 지극정성으로 관해 판정을 코앞에 두었던 어머니의 건강은 낯선 요양병원 환경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곤두닥질치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불러놓고 호통을 쳤다더라고요. 보호자분, 도대체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면역력이 바닥이고 거의 다 사라졌던 암 수치가 다시 치솟고 있어요. 집에서 간병하시던 며느님은 어디 가시고 환자분이 혼자 방치되어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불호령에 남편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고 징징거렸죠. 그토록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이제야 비로소 제 빈자리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체리마, 우리 며느리 체리마.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간호사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일같이 애원하셨다고 해요. 선생님, 제발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주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집안이랑 관계 정리한 사람입니다. 보호자는 아들하고 딸이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죠. 그년이 해주는 밥이 독이라더니 이제 진짜 독한 게 뭔지 똑똑히 맛보고 계신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제가 아껴뒀던 카드를 꺼낼 순간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의사 선생님이 남편과 시누이를 불러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선고하셨다더라고요. 그날 저녁 약국 앞에 남편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눈은 쑥 들어가 있었고 턱수염은 덥수룩했죠. 저를 보자마자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말이 전부 맞았어. 나 진짜 천하의 못쓸 놈이야. 엄마가 당장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대. 의식 잃기 전에도 당신 이름만 불렀어.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주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데도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죠. 하지만 저는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일어나. 사람들 보는 데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말했잖아.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죠.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누이 소라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죠. 항상 콧대 높이 세우고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언니, 내가 진짜 미친년이야.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시누이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죠. 엄마한테 밥 안 해주고 굶긴다고 바람 넣은 거 나야. 엄마가 언니 흉볼 때 옆에서 신나서 맞장구 친 거 다 나라고. 내가 이기적이었어. 언니한테 엄마 짐 다 떠넘기고 편하게 살려고 그 짓을 했어. 저는 현관 문틀에 기댄 채 바닥에 엎드려 우는 시누이를 서늘하게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다 쓰고 버렸으면 끝이야.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 시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어요. 우리 집 사업체 장부에서 매달 150만 원씩 당신 계좌로 빠져나간 돈, 그거 누가 보낸 거야? 시누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죠.
통곡하던 입이 딱 멈추더니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2년 동안 3천만 원이 넘어. 어머니 항암 치료비 명목으로 나간 돈인데 받는 사람이 황소라야. 내가 날짜별 이체 내역 다 갖고 있어.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캡처 화면을 들이밀자 신우이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죠. 주저앉은 채로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어머니가 보내신 거야. 아니면 우리 남편이 보낸 거야. 둘 중 하나는 횡령이고 하나는 배임이야. 내가 이걸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는 소라 씨가 더 잘 알겠지. 신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전부 다 토해냈죠. 엄마가 보내신 거야. 엄마가 매달 생활비 보태준다고 나한테 보내셨어.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고 나도 처음엔 안 받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밀어넣으시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고 받았어? 신우이가 고개를 떨궜죠.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허리띠 졸라매며 어머니 치료비에 보탠 그 피 같은 돈을 어머니는 고스란히 딸한테 빼돌리고 있었고 신우이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닫고 받아먹은 거였죠. 3천만 원 6개월 안에 전액 돌려놔. 못 갚겠으면 법적으로 갈 거야. 그리고 당신이 SNS에 올린 불쌍한 우리 엄마 게시글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학교에서 학대범 아들이라고 놀림당하고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올라갔어. 그 게시글 캡처본도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준서한테 공개 사과문 올리든가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받든가 둘 중에 골라. 신우이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만 들썩거릴 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요양병원비.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혼자 내고 있던데 오늘부터 정확히 반반이야. 미국에 있는 큰 시숙한테도 내가 직접 연락해서 3분의 1씩 나누게 할 거야. 싫으면 어머니 퇴원시켜서 소라 시집으로 모셔. 선택은 당신이 해. 저는 신우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미국에 있는 큰 시숙에게 직접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죠. 어머니가 동네에 며느리 험담을 퍼뜨려 온 것, 신우이 계좌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 아들이 학교에서 곤욕을 치른 것, 가리고 제가 간병해서 손을 뗀 것까지 전부요. 큰 시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병원비 네모. 이번 달부터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3년 동안 혼자서 등짝이 휘어지도록 짊어졌던 짐을 드디어 제자리에 내려놓은 거였으니까요. 신우이는 일주일 만에 1차로 500만 원을 입금해 왔어요. 나머지는 매달 분할로 갚겠다는 각서도 보내왔죠. SNS에는 이전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준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눈물 섞인 사과를 했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모든 진실을 마주했어요. 어머니가 신우이에게 돈을 빼돌린 것, 신우이가 그 돈으로 차를 산 것, 두 사람이 짜고 제 등 뒤에서 3년 동안 저를 갈아먹었다는 것. 남편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울었죠. 내가 진짜 눈이 멀었었나 보다. 당신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죽 쓰고 장루 갈아들이는 동안 나는 코나 골고 있었으니까. 당신한테 피해 망상이라고 한 그 말 평생 후회하며 살게. 저는 남편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감정의 동요가 거의 없었어요. 이미 식을 대로 식은 마음이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약속대로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만 면회하기로 스스로 선을 그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산소 호흡기를 꽂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두 눈이 번쩍 뜨이셨어요. 앙상하게 마른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며 저를 향해 뻗으셨죠. 저는 예전처럼 호들갑을 떨며 달려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가가서 침대 옆 의자에 거리를 두고 앉았죠. 체리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탁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가짜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물이라는 게 느껴졌죠. 소라한테 보낸 돈도 내 흉본 것도 전부 내가 못난 짓을 한 거다. 내가 새벽마다 장루 주머니 갈아주던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손이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조용히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밥 해드리고 장루 갈아드리고 밤새등 문질러드린 그 사람이 뒤에서는 독을 먹이는 년 취급을 받았어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학대범 아들이라고 맞고 왔을 때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어요. 그래, 다 내 탓이다. 체리마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죠. 어쩌면 영영 듣지 못할 줄 알았던 진짜 참회의 말이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파르르 떨리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아주 가볍게 잡아드렸죠. 용서가 마법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경계를 확실히 지키면서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도리는 놓지 않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제가 찾은 가장 현명한 답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제가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어머니의 병세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놀라운 회복이었어요. 물론 저와 어머니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솔직하고 담백하죠. 어머니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써요. 가짜 눈물 대신 진짜 말이 오가는 사이가 됐달까요? 시누이 소라는 약속대로 매달 분할금을 보내오고 있고 요양병원비도 3남매가 나눠 부담하고 있어요. 큰 시숙도 매달 빠짐없이 자기 몫을 입금하고 있죠. 3년 동안 제 등 위에 올라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야 제 발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도연이는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요양병원에 가서 어머니 장루 관리를 직접 하고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서투르고 쩔쩔매더니 이제는 제법 손이 익었죠. 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던 사람이 비로소 아들 노릇의 무게를 제 어깨로 짊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는 아주 눈부신 봄이 찾아왔어요. 사무실 격리로 복귀한 뒤 사업체 장부를 새로 정비하면서 밀렸던 매출을 하나씩 잡아나갔거든요. 부도 직전까지 갔던 남편의 인테리어 업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거기에 저만의 작은 도전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앞 작은 상가에 물리치료 상담소를 하나 열었거든요. 간판에는 다시 봄 재활 상담소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아직은 조그맣지만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의 아픈 어깨와 무릎을 돌봐드리는 일이 그렇게 보람찰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 준서는 학교폭력위원회 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뒤 오히려 한층 의젓해졌어요. 시험 끝나는 날이면 상담소에 들러서 어르신들 접수를 도와주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커서 물리치료사 할까봐. 엄마처럼 아픈 사람 돌봐주는 거 멋있어.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서 제가 3년 동안 흘린 피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저녁이었어요. 현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제 앞으로 쭈뼛쭈뼛 다가오더니 구겨진 편지 봉투 하나를 제 상담소 알치마 주머니에 슬쩍 넣었죠. 이게 뭐야? 물었더니
귀까지 빨개진 남편이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 편지를 천천히 펼쳤죠.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늦었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이제야 용기 내서 적어본다. 당신은 우리 집의 도구가 아니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사람이야. 당신 귀한 줄 모르고 바보같이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살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체리마.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 징그럽게 속을 썩이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아주 구제불능은 아니었나 봐요. 편지를 곱게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자 따스한 봄바람이 볼을 스쳐 지나갔죠. 더 이상 참지도 희생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채림이라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테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혼자 참지 마시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진짜 미덕이에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